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하며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있는 보광사에 와 있습니다. 대웅보전의 건물을 한번 보세요.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2023년 8월에 보물로 지정된 숭정 7년 명동종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모본이 있는데요, 저 모본을 한번 보면서 실물과 함께 비교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종이 중국 종과 일본 종과 다르게 아름다운 종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코리안 벨이라는 학명으로 우리나라의 종만 특색을 가진 학명을 가지고 있죠. 그 코리안 벨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수학으로 인수분해를 하듯이 우리나라 동종에 대해서 조목조목 특성과 특색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본이 보이는데요, 저와 함께 실물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 코리안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하듯이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숭정 7년 동종이에요. 원본인데요, 밖에 있는 제가 모본을 같이 보고 왔거든요. 모본과 진본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걸 모본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이다, 이거 모방한 본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이 끝나면 다시 모본 큰 동종을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인조 때 만들어서 작년에 2023년 8월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색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종 중에 가장 오래된 종이 상원사의 성덕대왕 때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이 있고요, 그 다음이 그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 하죠. 그 에밀레종이 아들 경덕왕이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경덕왕 때 이룩하지 못하고 아들 해공왕 때 할아버지 성덕대왕을 기리며 완성했던 에밀레종, 19.8톤짜리 아주 거대한 종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고, 가장 오래된 종은 상원사에 있는 상원사 동종이고요, 그게 모두 성덕대왕과 시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신라 때의 종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밖에 모본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종 중에 가장 오래된 상원사나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을 모방해 놓은 것 같고요, 이걸 모방해 놓은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걸 지금 보면은요, 자세히 보니까 용이, 지금 용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 뒤에 용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용이 두 마리라는 것은 중국종을 모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고리가 종을 걸어놨잖아요. 이것은 이제 용류라고 하고요. 천판 위에 음통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종은 음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음통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종은 음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이 끝나면 저 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종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좋은 자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부는 연화문은 아니고 요 부분 유곽이라고 하죠. 요곽, 요 부분이 육곽이라고 하고, 요 안에 있는 요 점 하나씩 있죠. 이걸 이제 툭툭 튀어나온 거, 연꽃 모양을 표현한 건데, 인간의 그리고 동물의 젖꼭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유두라고도 표현합니다. 밖에 나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밖에 있는 종과 비교를 할 때 특색을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이제 종이 만들어졌고, 성덕대왕 신종이나 상원사 동종이, 그 동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오래됐는데, 그 이전에 종은 그럼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이제 추정이죠.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는 추정이고, 그 이전에 그럼 언제부터 종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냐는 안학 3호분의 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추정이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는 것은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은 771년에 만들어졌고, 그것보다 약 50년 전에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성덕대왕 동종, 그 종들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종들 중에는 가장 오래된 종이고, 또 통일신라의 작품들은 요것과 좀 달라요. 통일신라의 작품들은 비천상이 안에 있습니다. 종에 비천상이 있는데, 그 비천상이 위로 시대로 올라갈수록 악기를 다루는 주악비천상이 있어요. 그 주악비천상이 계시고,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모양의 비천상이 내려오면서 바뀌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비천상이 아니라 이렇게 보살 입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종에서 요 모양만 보면 이것은 통일신라의 작품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호처럼 보이는 게 버머입니다. 버머는 산스크리트어를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불교의 유래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국기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화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교의 사찰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공부하여 여러분들이 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에 사찰이나 또는 유물을 보러 가셨을 때 종을 보시고 그 특색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버머의 유래를 보면 불교의 유래까지 같이 공부가 가능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을 했죠. 그런데 인도의 유해인, 북방 초원에서 아리아 민족이 인도로 내려와서 인도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인도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브라만교를 탄생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탄생됩니다. 그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인도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카스트 제도예요. 그래서 그 아리아인들이 만든 게 브라만교죠. 그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브라만, 그리고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계급이 4가지로 나뉘죠. 그 브라만의 성직자니까 크사트리아와 바이샤가 브라만 성직자들의 횡포에 반대해서 우파냐샤드 철학과 결합하여 브라만에 대항하여 만드는 것이 자이나교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때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그때 탄생을 하는데, 불교가 탄생을 하고 인도가 마우리아 왕족이 통일될 때 아쇼카 왕, 그때 통일을 시켰던 아쇼카 왕인데, 인도의 완전 남부 끝지점, 이렇게 V표로 되는 그 남부만 빼놓고는 전부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을 시키고 그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84,000개의 석주를 이제 전국에 세우죠. 이러면서 탄생된 것이 소승불교예요. 그 소승불교는 지금 이제 상좌부 불교라고 불리고 있고, 아쇼카 왕이 죽고 다시 왕조가 들어선 게 쿠샨 왕조입니다. 그 쿠샨 왕조가 생기면서 쿠샨 왕조의 서북부에 있던 간다라 지방, 그리고 그 유럽의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이죠. 그리스 헬레니즘이 간다라로 와서 융합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의 성상이 불교로 전래되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간다라에서 부처님의 성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간다라 미술이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또 한국을 넘어오고, 한국에서 일본까지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간다라 미술이 넘어올 때, 그때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를 타고 이 크사트리아어 버머가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제가 개그를 한마디 드린다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그 간다라 미술에서,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미술에서 중국으로 간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간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다, 간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다. 이런 내용으로 개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굴암, 경주의 석굴암, 이게 이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일본의 호리사도 영향을 받은 거고요. 중국의 이제 룽먼 석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는데 대승불교를 타고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쿠샨 왕조가 무너지면서
굽타 왕조가 세워지고 굽타 왕조부터 이제 이슬람, 힌두교, 그때는 힌두교죠.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형태로 변화해 가는 거죠. 인도가 그렇게 변화하는데 그때 대승불교를 타고 넘어온 것이 이 버머입니다. 이 버머를 보면은 대승불교 때다. 통일신라 말에 고려가 탄생된 배경도 대승불교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제 교종이죠. 공부를 하고 글을 아는 사람만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대승불교의 교종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미타불만 외치면 부처가 된다,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선종이에요. 교종과 교종을 반대해서 선종이 육두풍과 호족들의 세력과 융합해서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게 고려가 되는 거예요. 고려 태조.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거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다나 이런 운동이 옛 스님들에 의해서 많이 노력이 되었고,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종과 선종이 통합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종의 성 중에 한국종만이 있는 음통이랄까, 그리고 명동, 제가 말하는 이 단어들도 아마 어색하실 겁니다. 명동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밖에 큰 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곽, 그리고 종류, 유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용이, 위에가 이제 천판이거든요. 요 천판 위에 앉아있는 용을 토례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당자가 작아서 지금 안 보이는데, 종을 치러 이렇게 오는 그 당목이라고 합니다. 당목이 와서 땅 당자를 때리면 종이 울리잖아요. 그 당목이 고래의 모양을 닮았어요. 근데 그 고래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당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당자는 일자로, 통나무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경어라고 합니다. 고래 모양을 닮은 경어. 고래경자에 물고기 여자, 경어라고 하는데, 경어가 이렇게 딱 오면은 천판 위에 있는 용, 이 천판 위에 있는 용의 명칭이 포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포례가 고래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여기 당자가 오는 고래를 무서워해서 당목이 와서 당자를 땅 하고 때리면 포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것이 종소리라고 이렇게 전설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소리가 바로 코리안벨의 특색입니다. 그 특색들은 밖에 나가서 제가 모본을 보면서, 모본은 통일신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요거 특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에는 주악상이나 천인상이 아니라 보살 입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보살 입상으로 바뀌거든요. 요런 특색, 그리고 상부나 상대, 하대, 요런 부분까지 밖에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종, 코리안벨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에 설명드리자면 성덕대왕의 에밀레종, 그 다음에 상원사의 성덕대왕 당시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종, 그 종들을 모본에서 연결해서 특색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회원분들은 이제 코리안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고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시죠. 제가 지금 대웅보전, 카메라 저 따라서 한번 보여주세요. 대웅보전에 좌측문으로 들어가시면, 대웅보전 들어가자마자 인조 때 만들어진 작년 2023년 8월에 보물로 지정된 동종이 있었어요. 그걸 모본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여기를 비춰 주십시오. 풍정 7년 명동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본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종을 비교해 보니까 모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틀린 종입니다. 틀린 종이니까 이걸 보면서 그 우리나라 한국종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당목이에요. 당목. 여기 가서 땅 때리는데, 그 때리는 곳에 지금 연화문이 있죠. 연화문. 이 연화문을 때리는 곳을 이곳을 당좌라고 하고요.
이 당목이 와서 저 당자를 때리면 이제 종소리가 나는 건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원본을 보면은 위에가 용이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용이 1마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종의 특색입니다. 용이 1마리가 있고, 그리고 발톱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음통이에요. 소리가 여기 땅 하고 때리면 이 음통을 통해서 약간 그 거슬리는 음이라고 할까요? 표현을. 그 거슬리는 음이 음통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용이, 이 천판 위에 앉아있는 용이 포레라고 하는데요. 이 포레가 아까 당자 모양이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래가 오면, 경어가 오면 이 포레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종소리라는 거고요. 여기 유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유두. 이제 연화문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이렇게 사각이 유두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곽이잖아요. 곽. 그래서 여기를 유곽이라고 하고, 이 유곽이 종을 빙 둘러싸고 돌아보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생을 나타내는데 탄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4개의 생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 유두 9개는 연꽃 모양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간과 동물의 젖꼭지를 닮았다고 해서 유두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9개가 9개의 세계를 나타내요. 지옥으로부터 보살들의 세계까지 총 9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에는. 여기는 아까 4개가 사생이라고 했죠. 여기는 9개의 세계니까 사생 9개를 나타냅니다. 부처의 세계에서는 이 유곽과 유두를 포함해서 사생 9개를 나타내는 거고, 인간의 세상, 범생에서는 요 4개가 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곽이 4개를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나타내거나, 또는 동서남북해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당목에서 당좌로 종을 땅 하고 때리면, 이 밑에 보면 지금 홈이 안 파져 있는데요. 성덕대왕의 신종 에밀레종을 실제로 보면은 그 에밀레종 밑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 파진 것을 명동이라고 해요. 그 명자가 울명자거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공부할 때 배웠죠. 울명자, 소리를 내서 우는 소리가 난다는 울명인데, 그 울명자에 구멍동자, 우는 소리에 구멍이 있다 해서 구멍이 있는 명동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그러면 종소리가 땅 하고 때리면 이 종소리가 64Hz에서 168.4Hz까지 나오거든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64Hz고, 그리고 64Hz라는 말은 초당 64번 이게 떨림이 있다는 뜻이고, 168.4Hz라는 것은 초당 168.4회의 떨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64Hz의 안정된 소리와 168Hz의 그 소리가 중복이 되어서 밑에 소리가 내려가면 그 소리가 종 안으로 다시 울림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맥울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맥울림 현상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만 있어요. 그 맥울림 현상이 바로 밑에 명동에서 맥울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음통을 통해서 우리가 거슬리게 들리는 그 소리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만 멀리까지 울릴 때 종소리가 이렇게 울리지 않고 땡 이렇게 해서 멀리까지 퍼져가는 이유가 64Hz와 168.4Hz가 명동에서 맥울림 현상으로 다시 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고요. 안에서 숭정 7년명 동종을 실물로 보물로 지정된 동종을 보고 왔잖아요. 그 동종은 여기에 보면은 보살의 입상이 있었어요. 올라오셔서 보여주세요. 자, 이걸 천인상이라고 해요. 섬덕대왕의 신종이나 상원사의 동종을 보면
이 천인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에 만들어졌던 종은 천인상도 악기를 다루는 주악 천인상이라고 합니다. 요런 특색이 통일신라 때, 그리고 고려로 내려오면서는 이제 주악보다는 그냥 천인상과 보살들이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 천천히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천인상이 아니라 완전하게 보살 입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을 보러 오셔가지고 요런 특색들을 보다가 천인상을 보고 보살 입상을 보면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의 작품이다 라고 바로 구분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통일신라의 작품은 지구상에 총 9점이 남아있는데 4점이 우리나라에 있고 5점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위쪽에 이 폴에 용이 한 마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종은 코리안벨은 용이 한 마리가 있고 중국에는 용이 2마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만 있는 특색 2가지를 핵심으로 짚자면, 우리나라의 종은 여기 보이는 음통이 있으며 선덕대왕 신종 아래에 보면 매굴림 현상이 있도록 바닥에 구멍을 파서 명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명동이 여기는 지금 없죠. 이 모본 밑에는 지금 명동이 없는데 자료 화면으로 명동이 있는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이 있는 제품을 보시면 우리나라 종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코리안벨에 대해서 여러분과 화개와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코리안벨에 대해서 아는 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2번 더 보십시오. 무식이란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코리안벨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굿바이 무식. 감사합니다.